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안녕하세요, 코비의 TV입니다.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서의 무서운 이야기, 베트남에서의 귀신썰 같은 거를 좀 말씀해달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베트남 생활하면서 귀신을 목격하거나 기이한 경험을 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공수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같은 데서 이야기를 가져오려고 해도 약간 언어적인 장벽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제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데 뭔가 이해의 한계가 있어요. 베트남어 공부하는 책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은 귀신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베트남에 오고 나서 느꼈던 소름 돋는 에피소드라든지 해프닝 같은 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좀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이 집이 베트남 3군에 있는데요. 베트남 호치민은 우리나라 동대문구 아니면 강남구 도봉구 이런 것처럼 군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막 이렇게 군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3군도 굉장히 중심 쪽이긴 한데 제가 베트남에 여러 번 여행을 왔지만 대부분 이제 번화가 위주나 아니면 로컬을 체험한다고 돌아다녀도 생판 골목 아주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오기 위한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이제 살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랑 베트남에 있는 대학교에 이제 한국어학과가 있어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한 동생이 도움을 줘가지고 지금 이 방을 구하게 된 건데요. 처음에 그냥 방 구할 때는 이렇게 막 사진 같은 거 보여줬어요. 아니면 동영상 찍어가지고 이 방은 어때? 저 방은 어때? 하면서 방 룸 컨디션만 보니까 제가 그 동네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치가 3군이라고 하니까 저는 제가 여행 다닐 때 그 관광지 분위기를 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격대며 집 평수며 여러 가지로 이 집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베트남으로 오기 전에 이 집에 이제 계약금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캐리어랑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정확히 제가 작년 7월 6일날 여기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방으로 짐도 옮겨야 되고 이제 정식으로 계약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한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 동네로 떨어졌어요. 내려가지고 이제 골목길을 들어가서 이 방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골목길을 들어오는데 지금이야 이 풍경들이 너무 익숙하지만 그렇게 깊은 골목길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그 풍경 자체가 낯설었고 뭔가 제가 인테리어를 고를 때 봤던 그 집이랑 그 골목들의 모습이랑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골목길에서 낯섦을 느꼈는데, 베트남은 나라도 덥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현관문이나 집 문들을 다 개방해놓고 살아요. 그런데 제가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며 아니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되게 낯설게 저를 막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그 영화 겟아웃 보면은 그 주인공 막 이방인 쳐다보듯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집에서. 마치 그런 시선으로 막 날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 로컬 골목이라는 분위기에 압도되고 있을 무렵에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한 집 안쪽을 보게 됐거든요. 침대에 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주변을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에워싸고 막 성경책 같은 거를 들고 뭐라고 막 블라블라블라블라 막 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받아들인다고, 사입이야 뭐야 이 동네 왜 이래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아무튼 여차저차 지금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런저런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짐을 풀고 이제 그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사를 왔으니까 필요한 가재도구 같은 걸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홀로 장을 보려고 이제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아까 그 문 열려있던 집 있죠.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한 번 더 갔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그 사람이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반신만 보였거든요. 얼굴이 다 보인 게 아니라 반신만 보이는데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뭔가 사이비 같고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사 초반이니까 이것저것 사러 많이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데 첫날에도 그렇게 그 사람이 밤늦게까지 누워있고, 그리고 둘째 날이 되었는데도 여지없이 그 사람이 누워있어요. 뭔가 그 둘째 날까지도 아직 이 동네에 정을 붙이기가 힘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둘째 날 저녁인가 오후쯤에 막 그 집안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요. 무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노래를 부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 생각했죠. 이거 엑소시즘이구나. 엑소시즘이라고 저는 그게 딱 생각이 든 거예요. 저 귀신 들린 사람 눕혀놓고 구마의식 하는 거구나. 동네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은 막 이렇게 날 째려보면서 쳐다보지, 저기서는 막 사이비처럼 막 구마의식 비슷하게 막 하고 있지.
소름 돋는 거예요. 막 정이 안 가 이 동네. 근데 이미 계약은 했어. 어떻게 6개월을 버텨? 막 이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셋째 날 그 침대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에 대한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이제 그분이 돌아가신 분인데요. 이제 기독교식 장례를 치른 거예요. 베트남은 보통 장례식 같은 거 이렇게 문 다 열어놓고 막 동네 잔치하듯이 막 장례식을 치르거든요. 전통 장례도 있고 기독교식 장례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본 게 그게 기독교식 장례인지 아니면 전통 장례랑 기독교식이랑 섞인 건지 모르겠는데 막 교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장례식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 앞 골목 나가면 큰 대로변에 교회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살려고 처음 왔을 때는 한 3일간 그렇게 긴장을 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있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한 새벽 2, 3시쯤에 갑자기 뜬금없이 누군가가 집 문을 막 두드리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일단 베트남은 아파트건 일반 원룸이건 뭐건 방음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층간소음이라든지 이웃 간의 소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뭔가 소음공해, 소음 피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밤중에도 막 밤이 떠나가라 막 노래를 틀어놓는 경우도 있고 막 10시, 11시에도 가라오케 머신으로 막 문 다 열어놓고 막 노래하고 막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윗집에서 막 가라오케 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남자애들, 여자애들 희희낙낙거리고 막 술 먹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하나, 둘, 셋, 뭐 건배 이걸 못 하이바요 이러거든요. 못 하이바요 막 소리 나고 난리가 났어요. 노래 부르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진정이 됐는지 이제 조용해지더라고요. 근데 지들끼리 막 웃고 떠드는 소리는 막 여기까지 들리는데 한참 그렇게 막 웃고 떠들고 하다가 남자애랑 여자애랑 막 대판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3, 4시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베트남 생활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베트남 사람들이 이해하자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뭐 층간소음이 들려도 한국에서처럼 민감하게 반응 안 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3, 4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얘네들이 싸우는 것까지 이제 듣게 된 건데 그래가지고 그 소리 듣다가 이거 언제 그치나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잠이 들었어요. 한 새벽 2시 무렵인가 3시 무렵에 막 그 어슴푸레한 잠결에 툭툭툭 툭툭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동네 지인도 없는데 이 밤중에 누가 제 방 문을 두드릴 리가 없잖아요. 툭툭툭 툭툭툭 소리가 나요. 뭐지? 우리 집인가? 하고 소리를 기울이는데 계속 툭툭툭 툭툭툭 소리가 나요. 귀를 기울이니까 우리 집이 맞아. 근데 그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조금 전까지 막 여자애 남자애 막 대판 크게 싸우는 소리 들었지. 베트남은 일반 가정집 같은 데도 날강도 같은 거 뭐 들고 막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밤중에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이걸 그냥 문을 열어줘도 되는 건가? 하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이게 뭐 귀신이 무섭고 사람이 무섭다기보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갑자기 들고 와서 뭐 칼로 쑤신다던가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공포감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까 말까 하다가 그때는 뭐 베트남어도 할 줄 모르고 이 사람이 영어를 할 수 있을 거란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누구세요 이랬어요. 본능적으로 누구세요 이랬는데 밖에서 베트남어로 되게 블라블라블라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 돼 말아줘야 돼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I'm sorry 막 이러는 거예요. 영어로. 영어를 하네? I'm sorry라고 하네? 그래가지고 슬쩍 문을 열었죠. 근데 갑자기 열쇠 좀 빌려달래요. 이게 사연이 어떻게 된 거냐면 베트남은 뭐 빈집털이라든지 좀도둑 같은 것도 좀 있다고 하고 베트남의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거의 베트남에서 차량이잖아요. 각 집안의 차량이라 굉장히 비싼 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로컬에서는 막 집이 2중, 3중으로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저희 집 대문부터 우리 집까지 들어올 때까지 열쇠가 총 4개가 필요합니다. 현관에 락 걸려있는 자물쇠, 중간 락 자물쇠, 그리고 이 건물 1층에 현관문 열쇠가 또 필요하고요.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근데 건물 1층에 있는 열쇠는 안에서도 밖에서도 열쇠로만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윗집 남자애가 여자애랑 대판 싸웠는데 여자애가 삐져가지고 나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문을 잠그고 나가야 되니까 얘가 열쇠 들고 문을 잠그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남자애가 뭐 여자애를 찾으러 나가야 되는 건지 밖에 나가야 되는 일이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밖에 여자친구가 문 잠가버리고 나갔으니까 자긴 열쇠가 없어서 나가질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막 키 좀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런 뭐 심장 쫄깃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야기는 베트남에서 사고 목격설이에요. 사고 목격설. 우리나라는 압도적으로 자동차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고 같은 게 나도 차 대 차로 사고가 나니까 사람이 다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베트남은 압도적으로 오토바이가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로 부딪혀도 사실 많이 다치죠.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의 교통체계가 굉장히 쓰레기 수준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의 의식 수준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일단 제가 베트남에 여행을 올 때는 뭐 14박 15일, 뭐 10박 11일, 뭐 4박 5일 이런 일정으로 오거든요. 그렇게 오면은 꼭 오토바이가 자기들끼리 부딪혀서 누구 하나 피가 막 철철 터지던가 뭐 이런 사고를 많이 목격을 해요.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 중앙선 안 지키고 차 막히면 중앙선 그냥 다 침범해버리면서 넘어오고요. 역주행은 기본이고 뭔가 좌회전 우회전 신호도 막 뒤죽박죽이라서 뭔가 신호 건너는 것도 다 눈치 게임이에요. 그리고 저기서 세게 달려오고 여기서 세게 달려온다. 우리나라는 멀리서 멈추잖아요. 멀리서 눈치를 보면서 슬슬 속도를 줄이는데 얘네는 코 앞에 들이닥칠 때까지 속도를 안 줄여요. 우리나라는 먼저 가세요 이건데 얘네는 나 먼저 갈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눈치 게임 하다가 좀 잘 안 되면 부딪혀서 사고 나는 거예요. 정말 사고가 많이 나는데 가장 끔찍하게 사고를 목격한 거는 최근이었어요. 최근 한 달 정도 됐는데 제가 올렸던 베트남 브이로그 영상 보면 그 조그만한 애기 영상 하나 있어요. 그 베트남 여자친구 조카인데 그 조카네 집이 호치민 중심에서 오토바이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치민 변두리죠. 그래서 처음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놀러 갔던 날이었어요. 아주 이른 아침에 출발을 했거든요. 이제 여자친구 조카가 2명인데 한 명은 초등학생이라 호치민 중심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네 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조카 남자애를 제 뒤에 태우고 여자친구는 어머니를 태우고 같이 나란히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호치민 12군쯤이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로변을 이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큰 로터리나 공사장이 근처에 있거나 그런 변두리 쪽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큰 트럭들이 많이 다녀요. 근데 대박인 건 뭐냐면요, 그 오토바이도 방어 운전이 없이 되게 공격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문제는 그런 트럭 운전사들도 그렇게 공격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공격 운전과 트럭 공격 운전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오토바이 타러 갈 때 그 막 트럭들이 옆으로 이렇게 막 지나가면 아찔아찔 하거든요, 진짜로. 아무튼 그런 도로를 지나고 있는데 저 멀리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니 도로를 싸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막 그 공안이라고 하는 경찰들도 엄청 많이 있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둘러싸고 있어요. 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는데요, 오토바이는 그 대형 트럭에 깔려가지고 완전 종이장이 돼 있고 그 시신인지 고깃덩인지 모르겠는 거 이렇게 덮여져 있는데 완전 거리가 피칠갑이 돼 있는 거예요. 와, 그거 보고 제가 태어나서 죽은 사람, 뭐 시신 비스무리한 걸 그렇게 가까이서 본 건 진짜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요. 진짜 운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여자친구 조카네 집에 도착을 했어요. 베트남은 SNS는 무조건 페이스북이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그 사고 소식이 막 이제 올라왔나 봐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막 사진도 올리고. 근데 그 사망자가 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외국인도 신호를 오해를 했는데 베트남 그 트럭들도 베트남 운전사들은 뭐 방어 운전 없이 지신 오면 그냥 밀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이 그대로 깔려가지고 즉사를 한 거예요.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뭔지 알아요? 이제 가족 식사가 끝나고 여자친구랑 이제 여자친구 부모님이랑 해가지고 조카랑 같이 호치민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집에 가는 중에 대형 트레일러 있죠? 트레일러에 오토바이 깔린 걸 2번을 더 봤어요. 물론 인사사고는 아니었는데 한 사람은 피철철 흘리고 있고 한 사람은 오토바이만 깔렸는데 와, 하루 만에 그렇게 사고가 막 나요. 아무래도 그때가 명절 전이라서 굉장히 교통량이 많았었거든요. 구정 전이었어요. 구정 전. 굉장히 그 교통사고 조심해야 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서 오토바이 사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접촉사고가 났어요. 4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내가 조심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살인사건이나 베트남에서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사건 사고에 대한 얘기인데요. 베트남 호치민 7군에 가면 푸미흥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한인들 몰려있는 한인타운인데 거기는 사실 호치민에 있는 뭐 푸미흥이라는 지역이라기보다 사실 푸미흥구예요. 푸미흥구. 그만큼 한인들이 많아요. 한국이랑 거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20대 남자애 하나가 거기 푸미흥에 살고 있는 한 아파트에 침입해가지고 그 일가족을 다 칼로 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살고 있던 아저씨랑 딸내미는 응급수술 받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 와이프가 죽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도주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한인타운 근처는 뭐 CCTV 같은 게 많아가지고 그 사람 얼굴이 막 다 찍히긴 했는데 근데 이게 그 한국 영사관이랑 베트남에서도 큰 이슈가 돼가지고 얘 잡으려고 엄청나게 공안들이 대대적으로 막 동원이 됐다고 합니다. 한동안 이 사람이 이제 사라진 상태에서 수배 중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베트남 와보신 분들은 베트남의 VBN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여행자 거리. 외국인들, 여행자들 많이 오는 그 VBN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검거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이슈가 됐던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 도박 되게 좋아하거든요. 베트남 사람들 중에 도박하다가 전 재산 잃고 막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도 엄청 많아요. 왜 그런 거 하니 베트남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렇게 임금이 높은 나라가 아니에요. 뭐 특출나게 교육받은 사람들이나 집에 돈이 많은 사람들 아니고서야 한 달 열심히 일해봤자 꼴랑 손에 쥐는 돈이 뭐 3, 40만 원 꼴인데 그거 뭐 10년, 20년, 30년 모아봐야 큰 돈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막 도박 같은 거에도 좀 쉽게 빠져요. 큰 돈을 만지고 싶은 유혹에 좀 잘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베트남 경찰 있죠. 공안.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이랑 이제 연휴 기간에 도박을 해요. 자기들끼리. 어떤 종류의 도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은 우리나라 화투 치듯이 블랙잭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경찰애가 베트남 친구들이랑 도박을 하다가 자기가 가진 돈을 다 잃었나 봐요. 그럼 거기서라도 끝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자기 오토바이를 그 도박에 겁니다. 베트남에서 자기 오토바이 건 거면 우리나라에서 자기 차를 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공안이 갬블에서 져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따먹힙니다. 그런데 얘가 공안이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지 동생이랑 총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갬블하던 사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새끼가 도주를 했는데 아직까지 잡히지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호치민 시내 어딘가를 돌아다니고 있거나 숨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가볍게 촬영을 해봤는데요. 평소에 하던 무서운 이야기랑 좀 다른 느낌이죠.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른 무서운 영상도 재생 목록 가면 많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코비애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컨디션 관리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밥 식사 많이 하면은 막 밑도 끝도 없이 피곤해지고 졸려지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제가 약간 그렇거든요.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밥을 못 먹고 있다가 아까 저녁을 좀 몰아서 먹었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컨텐츠 정리하고 영상 촬영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그래서 오늘은 도무지 앉아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코비엣의 썰풀이 영상 같은 걸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채널이 공포 주제 채널이다 보니까 오늘은 코비엣이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끔찍한 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실 공포 썰인데요. 뭐 사진 같은 거 첨부는 안 할 건데 혹시 듣는 걸로라도 징그러운 거 좀 싫어하시면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마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이라면 대충 알 건데 보통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 같은 거 있어요. 불량식품 같은 거, 뭐 음료수나 아니면 아이스크림 같은 거 파는 그런 문방구가 있는데 하루는 제가 친구들이랑 방과 후에 이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다 같이 하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애들이 이제 하굣길에 목마르니까 뭐 콜라라든지 아니면 불량식품 같은 거 하나씩 사 먹는데 지금이야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뭐 음료수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친구들 하나씩 사주고 다 각자 먹고 이러지만 어릴 때는 음료수 같은 거 하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나도 막 한 입만 하면서 나눠 먹잖아요. 그렇게 하굣길에 애들이 문방구에 들려가지고 돈 있는 애들은 뭐 음료수 사고 없는 애들은 옆에서 한 입만 하면서 막 얻어먹고 있었는데 저희랑 같이 놀던 무리에 굉장히 그 왁자지껄한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성격이 굉장히 털털하고 남성스러운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걔가 그 200원짜리인가 100원짜리 쭈쭈바를 하나 샀어요. 뭐 뽕따라든지 아니면 빠삐코처럼 비닐봉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포도맛, 딸기맛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색소로 된 쭈쭈바 불량식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애가 쭈쭈바를 그걸 샀는데 옆에 있던 남자애 하나가 야, 나 그거 꼬다리 하나만 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뭐 뽕따나 빠삐꼬 이런 거는 꼭다리 이렇게 손으로 따면 잘 따여지거든요. 그런데 그 불량식품 같은 거는 그 껍데기 되게 질겨가지고 그 꼬다리가 잘 안 따졌어요. 그래서 그 문방구에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가위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위가 주방용 가위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원단 재단할 때 쓰는 그 봉제용 가위 같은 거였거든요. 굉장히 날이 날카로운 그 가위였어요. 그래서 그 가위로 아이스크림 꼭다리를 따거나 아니면 반 잘라서 뭐 나눠 먹거나 뭐 보통 이랬는데 그 남자애가 꼭다리를 달라고 하니까 그 남자애가 이제 쭈쭈바 꼭다리를 입에 물었어요. 그리고 여자애 보고 그 가위로 꼭다리 자르라고 이렇게 입을 내줬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자애가 진짜 무슨 계산도 안 하고 갑자기 쭈쭈바 확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쭈쭈바 꼭다리를 자른 게 아니라 남자의 아랫입술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 가위로. 그렇게 입술이 잘려가지고 피 철철 흘리는 거를 눈앞에서 봤거든요. 여러분 그 입술 잘리잖아요? 피 엄청 많이 나요. 막 철철 흘러요.
그 여자애는 자기가 입술 잘라놓고 아차 싶어가지고 떨어진 입술 줍고 있고, 그 남자애는 입술이 잘리고 나니까 이게 피가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놀래가지고 막 꺽꺽대면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웅성웅성 난리가 났지. 문방구에서 튀어나왔는데 애는 막 피 흘리고 있지. 그나마 거기서 병원이 멀지 않아서 다행이었지. 그 입술 봉합을 했더라고요, 다시. 그런데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잘린 입술인데도 불구하고 또 붓더라고요. 아무튼 어릴 때 이런 끔찍한 것도 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살면서 직접 목격한 것 중에 진짜 역대급으로 꼽는 진짜 잔인한 장면이었는데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아예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요. 동네에서 뭐 얼음땡이라든지 깡통차기 뭐 여러 가지 게임 많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동네 무슨 고래잡이라는 게임이 하나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연립단지 같은 데 살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무슨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된 동네가 아니라 다 길거리에 주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단지 안에도 차가 한두 대밖에 못 들어가고 막 그런 데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길에 포터 트럭 같은 거 하나 세워져 있으면 그거 저희들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벼락 사이드로 용달하는 아저씨들이 포터 같은 그 봉고차를 세워놓으면은 그 고래잡기라는 게임을 종종 우리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술래가 아닌 사람들은 그 트럭 짐칸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동차 위를 돌아다니면서 술래를 피할 수가 있었고, 술래는 그 차 위에 올라올 순 없지만 그 차 주변을 돌거나 아니면 담벼락이나 아니면 전봇대 같은 걸 타면서 그 차 위에 있는 사람들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술래가 친 사람은 그 사람이 다시 술래가 되고, 술래였던 사람은 그 차 위에서 다시 도망다니고 뭐 이런 게임이었는데, 당시에 뭐 여느 날과 다름없이 이제 동네 친구들이랑 막 누워서 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동네 친구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연령대가 다양했어요. 저보다 어린 애들도 있고 저보다 뭐 4-5살 많은 형들도 있었는데 대부분 다 초등학생들이었거든요. 그렇게 그 동네에 모여가지고 고래잡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한참 그 고래잡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저보다 4살인가 5살 많은 형이 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이었던 저보다 훨씬 신체 능력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형이 달리기도 빠르고 막 담벼락도 잘 올라타고 전봇대도 굉장히 잘 올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이리저리 도망다니기 바빴는데 이 형이 술래로서 애들 쫓아다니던 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약이 바짝 오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형이 전봇대에 매달려가지고 애들을 터치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전봇대 같은 거 보면은 막 쇠 같은 거 튀어나와 있거나 못 같은 거 막 튀어나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뭔가 손잡이랑 발바지처럼 마치 올라가라고 해놓은 듯한 이런 쇠 같은 게 튀어나온 게 있거든요. 이제 그 형이 그걸 밟고서 이제 올라갔던 건데, 이 형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발을 헛디딘 거예요. 그런데 전봇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 형이 전봇대에서 떨어진 걸로 뭐 뼈가 부러진다든지 뭐 이런 타박상을 입진 않았어요. 그런데요, 전 진짜 그때 태어나서 인체 해부학이라는 거를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형이 발을 헛딛고 전봇대에서 떨어지는 동안에 그 팔뚝이 전봇대에 튀어나와 있던 못에 꽂힌 상태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 형이 처음에 이제 전봇대에 떨어져가지고 어리둥절해 있다가, 저희들도 다 그냥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이제 뭔가 여기 통증이 찾아오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제 팔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의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여기가 완전히 근육이 다 개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보고. 뭔가 피가 철철 날 것 같은데 처음에 찢어지고 나서는 피도 안 나고 있더라고요. 그냥 벌려진 그 핏덩이 같은 그 근육들이 보여요. 제가 태어나서 본 것 중에 진짜 손에 꼽는 그 잔인한 장면이었는데, 그때는 뭐 잔인하다기보다 굉장히 뭐야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아무튼 그 형도 여기 굉장히 길게 꼬맸거든요. 뭐 그런 장면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 썰인데요. 이건 좀 짧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부스를 했어요. 어떻게 다쳤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인라인 스케이트, 그 롤러브레이드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 TV에 스피드왕 번개라는 프로그램이 했어요. 그 만화 프로그램이. 그 롤러브레이드 타면서 RC카 몰고 막 경쟁하는 그런 건데, 막 드래곤 스파이어 하면서 막 몸통 박치기 하고 막 그런 막 액션 만화 영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동네에서 애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정말 인라인 스케이트를 많이 탔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친구들이랑 롤러브레이드를 타고 막 술래잡기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술래가 돼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친구를 쫓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제 넘어졌어요. 넘어지니까 어릴 땐 당연히 땅을 짚을 거 아니에요, 손으로. 그런데 넘어지고 일어나가지고 제 새끼손가락을 봤는데 여기 뭔가 새끼손가락 위치가 기괴한 거예요. 막 뭔가 구겨진 것 마냥 새끼손가락이.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넘어질 때 땅을 짚었는데 거기가 맨홀이었어요.
근데 맨홀 구멍에 제 새끼손가락이 들어갔는데 이미 몸에는 속도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넘어져서 손을 짚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새끼손가락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몸은 그대로 이제 딸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새끼손가락이 박살이 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제 손가락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장 이제 엄마 아빠한테 뛰어갔죠. 그동안 새끼손가락은 미친듯이 부어올랐어요. 진짜 뭐 엄지손가락 두 배만큼 막 붓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갓난쟁이 때는 또 병원을 다닌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뭔가 자아가 생기고 기억이라는 게 생긴 뒤로 병원에 가본 건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엑스레이라는 걸 처음 찍어보고 막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어쩜 뼈가 이렇게 찌그러졌을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부스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여기가 뭔가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너클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네 번째 이야기는 좀 끔찍해요. 이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얘기인데 이거 아직도 생각하면 섬뜩해요, 진짜. 아마 제 또래 남자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남자애들끼리 치고받고 싸움 많이 하잖아요. 지금처럼 뭐 중고등학교 애들이 싸웠다고 해서 치명적으로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깽값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그 당시엔 많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그 또래 애들이 편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그런데 뭐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싸워봤자 뭐 얼마나 치명적으로 싸웠겠어요. 지들끼리 주먹 쥐고 뭐 얼굴 몇 대 때리고 뭐 서로 울고 코피 나면 그만이겠죠. 그런데 제가 중학교 들어가서 정말 충격적인 싸움을 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각 초등학교에 있는 애들이 다 그 중학교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끼리의 신경전이 처음엔 있어요. 쟤 싸움 잘하나? 얘가 싸움 잘하나? 쟤가 우리 학교 짱이었는데? 얘가 우리 학교 짱이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덜어는 싸우지 않고도 서열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싸우고 나서 뭐 서열이 정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하루는 점심시간 때 한 반 앞에 애들이 웅성웅성 엄청나게 모여있는 거예요. 딱 필이 왔죠. 이거 싸움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으로 막 달려갔어요. 그 당시에 뭐 애들 싸움 구경이 최고의 구경거리잖아요, 중학교 때. 그런데 누가 싸우나 봤는데 같은 학년 애들끼리 시비가 붙은 게 아니라 저랑 같은 학년 친구 중에 약간 덩치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랑 2학년 형이랑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 2학년 형이 2학년 짱이라고 소문이 굉장히 나 있는 형이었어요. 이름 대면 다 아는 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반 안에서 그 형이랑 걔랑 막 어깨빵 하면서 시비가 막 붙어 있더라고요, 서로 욕을 하면서. 그런데 저랑 같은 학년 남자애가 좀 수그릴 줄 알았는데 마치 일촉즉발의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개기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다들 궁금했죠. 왜냐하면 저희 나이 또래에서는 좀 덩치가 있고 싸움 잘할 것 같다는 친구였는데 그 2학년 짱이랑 완전 시비가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실랑이를 5분 정도 했나? 그 2학년 형이 완전 빡돈 거예요. 그렇게 치고받고 싸움이 시작됐는데 뭔가 멱살 잡고 이렇게 던질라 그러고 막 이제 힘싸움을 할 때는 비등비등한 것 같더니 주먹질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판세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 2학년 형이 애를 진짜 무슨 복날 개 잡듯이 잡는데 전 진짜 태어나서 사람 싸우는 거 보고서 그렇게 충격 먹었던 거 처음이거든요. 진짜 무자비하게 주먹이랑 무릎으로 애를 그냥 얼굴을 죽사발을 내놓는 거예요. 저희 같은 학년 또래 중에서는 나름 힘 좀 쓰고 덩치 큰 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속수무책으로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맞다가 애가 지쳐가지고 지금 제 모습처럼 막 이렇게 수그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형이 분이 안 풀렸나 봐요. 그 쓰러져 있는 애 얼굴을 축구공 차듯이 계속 걷어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그리고 있는 애가 갑자기 피가 줄줄줄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싸우고 웅성웅성 거리니까 학생부에서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앵간치 애들이 싸웠으면은 선생님들도 막 화풀이 하듯이 애들 막 끌고 가고 그랬을 텐데 완전 교실 바닥이 피칠갑이 되어 있으니 선생님들도 놀래가지고 막 조심스럽게 그 상황 수습해가지고 애들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쓰러져 있던 애를 부축해가지고 일으키는데 글쎄 이빨이 한 6, 7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뿌리채로. 사람 이가요 너무 세게 맞으면 압력 때문에 뿌리채로 다 빠지나 봐요. 저 사람 이가 그렇게 온전히 빠진 거 처음 봤는데 이빨이 빠지면 이 뿌리가 그대로 막 길어요. 엄청 길어요. 그 뿌리채로 빠진 이빨이 막 7, 6개가 막 떨어져 있는데 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진짜 어쩜 그렇게 계산 없이 사람을 때릴 수 있는지 참 저는
그 남자의 그 맞은 애는 코뼈 부러지고 이빨 다 부러지고 학교 며칠 동안 못 나오고, 그 남자의 거의 졸업할 때 내내까지 막 이빨에 철사 같은 거 막 끼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영상 보시는 친구분들께서는 뭐 그렇게 싸우는 일 또는 맞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끔찍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5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이거는 좀 끔찍하면서도 웃긴 썰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 건물이 본관 건물이 있었고 신관 건물이 있었어요. 이제 본관 건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벽돌 건물이고, 신관 건물은 뭔가 필로티 형태로 지어진 그런 건물이었는데 조립식이었어요. 뭔가 각 반의 벽과 벽 사이가 그 컨테이너처럼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점심 먹고 나면은 애들이 이제 축구를 하러 나가거나 아니면 이제 교실에서 놀거나 그렇게 부류가 나뉘어요. 그런데 하루는 날이 너무 더우니까 애들이 밖에서 축구를 안 하고 교실에서 말뚝박기 열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 5대5, 6대6 짝 맞춰가지고 말뚝박기를 한다든지 각 반별로 5명, 6명씩 모여가지고 뭐 몇 반으로 가가지고 같이 막 말뚝박기 같은 거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각 반에 이제 까불이들끼리 팀을 만들어가지고 말뚝박기를 해야 되는데, 하겠다는 애들이 짝수가 안 맞아가지고 약간 모범생과 어리버리 중간에 얼타고 있는 그 친구를 하나 뽑아가지고 야, 너도 말뚝박기 같이 해 이러면서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말뚝박기가 뭐예요? 공격하는 애들이 수비하는 애들을 무너뜨려야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깍두기 같이 데려왔다는 애가 이제 수비를 하는 팀이 됐는데, 당연히 애들이 잘 버티는 애들보다 그런 애를 자꾸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명이 타고 두 명이 타고 막 일부러 엉덩이로 찍으면서 막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슬슬 부담이 온 거예요. 무섭고 애들이 자꾸 자기 공격을 하니까. 그런데 3번째인가 4번째 공격수 친구 하나가 막 프로레슬러 막 따라하면서 저 새끼 죽여버릴 거라고 막 공격을 하려고 달려오니까, 그러니까 이 수비 보고 있던 친구가 겁이 난 거예요. 얘가 달려오는 순간 아 잠깐만 하면서 멈춰보라고 이렇게 팔을 뻗었는데, 얘가 이렇게 그만하라고 팔을 들었는데 얘는 이미 점프를 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팔이 그대로 다리에 껴가지고 팔이 이렇게 돌아가 버렸어요. 그대로 어깨가 부러지고 팔이 대롱대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양호실 갔다가 중간에 병원 실려가고, 말뚝박기 하던 애들은 생활부에 끌려가가지고 빠따 뒤지게 맞고, 그렇게 말뚝박기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애들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법이잖아요. 애들이 또 몰래 선생님들 몰래 점심시간에 말뚝박기를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면 이미 신체적으로 애들이 다 많이 컸을 때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 건물 신관 자체가 다 조립식 벽이었어요. 밀면은 벽이 살짝 막 움직였거든요. 벽돌이 아니니까. 근데 애들이 하도 말뚝박기를 험하게 하다가 하루는 이 벽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6반이랑 5반 사이에 그 벽이 있고, 이쪽 벽은 애들 말뚝박기 하는 벽이고 이쪽 벽은 그 옆반에 칠판이에요. 근데 애들 말뚝박기 하다가 이 벽이 넘어갔어요. 5반이랑 6반이 한 반이 돼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가. 그래서 당시에 말뚝박기 하던 애들 뒤지게 맞고, 진짜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아직 체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들 뒤지게 맞고 벽 다시 공사하고 막 난리를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썰인데요. 제 손이 지금은 멀쩡한데 한때 이 손이 다 찢어져가지고 작살이 난 적이 있었어요.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고등학교 때인데요.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뭐 여름이건 겨울이건 가리지 않고 애들이 시간만 나면은 축구를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체대를 나왔고 고등학교 때 체대를 가려고 공부랑 운동을 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눈이 왔었거든요. 그러면은 눈이 녹더라도 모래사장 같은 데 이렇게 파여있던 데는 물이 고이고 거기가 얼어요. 그럼 빙판이 되는 거죠. 그럼 축구를 하다가 그 빙판 위를 뛸 때는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축구를 하다가 그 빙판이 굉장히 짜증이 나가지고 애들이랑 다 같이 이 얼음 좀 깨고 시작하자고 그래가지고 친구들끼리 이제 다 각자 이제 얼음판 위로 가가지고 막 얼음을 깨기 시작했어요. 뭐 얇은 얼음은 애들이 돌 같은 거나 이제 발로 밟아서 깨기도 했는데, 하필이면 제가 깨려고 갔던 그 얼음은 굉장히 판판하게 두껍게 얼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발로 막 발길질을 해도 마치 콘크리트처럼 대리석처럼 깨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주변에 뭐 돌덩이 같은 것도 안 보이고, 그런데 제 눈에 하필이면 들어온 게 당시 학교가 공사 중이었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공사 중이었는데 거기에 약간 쇠기둥, 쇠 파이프 같은 게 있었어요.
올커니 싶어가지고 그 쐐기둥을 들고 이렇게 얼음을 탕탕탕 치는데 얼음이 굉장히 단단해가지고 생각보다 잘 안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힘주고 마음 먹고 그 얼음을 탕 깼거든요. 그 다음 상황 어떻게 될게요? 겨울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쇠파이프를 잡았을 때 뭔가 손에 딱 달라붙는다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미끄러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제가 잡고 있던 그 쐐기둥이 제가 잡고 있던 손잡이 부분은 굉장히 맨들맨들했는데 그 아래쪽으로, 그런데 그 아랫부분은 뭔가 용접 자국처럼 굉장히 튀어나온 게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그 얼음을 내려 찍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딱 내려치는 순간 그 손이 미끄러지면서 그 파이프를 한번 샥 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접 자국 튀어나온 것들에 손이 다 찢어진 거예요. 여기가 완전 작살이 난 거예요. 제가 제 손을 보고 놀래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양호실로 뛰어가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손을 막 보여줬더니 양호 선생님 즐거우라고, 와, 병원 가가지고 손 다 꼬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참 보면 다친다든지 아니면 부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거는 예상을 하는 상황에선 잘 찾아오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미연에 다 방지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인 것 같아요. 예고를 할 수 없으니까. 자, 오늘은 제가 살면서 보거나 겪은 그런 좀 끔찍한 얘기 같은 걸 좀 해봤는데요. 예전에 무서운 얘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사람이 죽는 장면이라든지 뭐 시신을 본 장면이라든지 그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은 좀 본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많은 사연도 보내줬고 지금 쌓여있는 무서운 얘기가 좀 있긴 있는데 조금 컨디션이 다운된 김에 이런 썰풀이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도 좀 들을만 했나요? 여러분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남은 일요일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한 10살, 11살 무렵이었으니까요. 당시 저희 집에서 이제 학교로 가는 길에 문방구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그 상호명이 정확히 기억나는데 똘똘이 문방구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방구 앞에 게임기가 3대 정도 놓여 있었는데요. 오락실 게임기처럼 이렇게 큰 거 말고 애들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게임이었는데 그 세대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당시 게임기 중에는 돈 넣고 게임하면 아래에서 과자 같은 거 나오는 그런 게임기가 있었거든요. 그 문방구 앞에 있던 것도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그 게임을 하고 나오는 과자를 애들이 잘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자 배출구를 이렇게 들추면 애들이 안 먹고 그대로 쌓여있는 과자가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문방구 맞은편으로는 작은 방앗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방앗간 근처에 뭐 어디 떨어진 곡식 같은 거 없나 하고 비둘기들이 엄청 진을 치고 있었어요. 기웃기웃 거렸는데 가끔 한 번씩 그 비둘기들이 게임기에서 나온 그 과자 주워 먹으려고 그 방앗간과 문방구 사이를 막 왔다 갔다 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방과 후에 친구들과 그 앞에서 막 게임을 하고 놀다가 제가 그냥 무심코 그 과자 배출구 뚜껑을 열었는데 애들이 안 먹고 쌓여있던 과자가 우수수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그 발랄했던 초딩 애들이 그 주변에 있던 비둘기들 보고 비둘기 밥이나 주자 하면서 그 과자를 이제 도로 쪽으로 이렇게 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확히 기억나는 게 아무리 못해도 한 10마리 정도의 비둘기가 와가지고 그 도로에서 과자를 막 주워 먹더라고요. 진짜 정신없이 막 고개를 땅에 박고 한참을 비둘기가 그 과자를 쪼아먹고 있었는데 그때 저 이제 골목길이었는데 거기가 저 골목길 멀리서 그 포터 트럭이 한 대가 이렇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멀리서 차가 달려오는 게 보였는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어린 나이였지만 비둘기가 그 정도로 모여있으면 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겠지. 또는 차가 저렇게 달려오면 비둘기가 날아가겠지. 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자동차도 속도를 안 줄였고 비둘기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비둘기들 위로 트럭이 그냥 쌩 하고 달려 지나가 버렸어요. 진짜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고작 10살, 11살밖에 안 된 저를 포함한
그 주변에 있던 초딩들이 그 차 아래서 비둘기들이 막 라이브로 터져가는 장면들을 그대로 목격을 한 겁니다. 그게 게임기가 좀 커서 의자에 앉아서 내려다보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쭈그리고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그 트럭 아래가 다 보이는 상황이었거든요. 와, 그래서 진짜 막 살려고 푸드덕대는 비둘기부터 그대로 막 다 터져버리는 비둘기까지 그대로 보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 몸통이 그대로 뭐 깔린 애들이야 그렇다 치는데 어설프게 막 날개나 다리 쪽만 좀 깔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애들은 그 바닥에 살이랑 날개가 짓이겨져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려고 날갯짓은 하는데 바닥에 붙어서 막 날개를 푸드덕거리는 그 장면이 차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막 피범벅이 돼 있고. 아마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제가 좀 비둘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나름대로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는데요. 그렇게 그 차는 비둘기를 밟고 나서도 멈추지 않고 쌩 하고 골목길을 빠져나갔고, 당시 방앗간에 계시던 아저씨랑 문방구 주인 아줌마 그리고 옆에 약국, 하여간 그 주변에 있던 상인들 다 나와가지고 트럭 기사들을 엄청 막 나무랬고, 저희 그 초등학교 아이들도 비둘기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거기서 뭐 과자 쪼아먹고 방앗간에서 뭐 떨궈진 고추 씨앗이나 곡식을 쪼아먹던 아이들이라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모이 준다고 과자를 준 건데 그렇게 결과가 나버리니까, 그 중에는 이제 어린 여자애도 하나 있었거든요.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뭐 그런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함께 운동하던 형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20살 넘어서 들은 이야기예요. 하루는 그 형님께서 지하철 2호선 성수역 근처를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냥 평소에 항상 다니던 길이니까 별 생각 없이 그날도 차도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형님의 머리 위쪽에서 뭔가 펑 하고 터지는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형님은 뭐 가스 같은 게 폭발했는지 아니면 뭐가 부딪히는 소리인지 싶어서 뭐지 하고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대요. 근데 소리가 꽤 컸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서 뭐지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형님만 들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변에 길 가던 사람들도 뭐지 하고 다 같이 이렇게 둘러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영문을 모른 채로 일단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었나 그 다음 날이었나 자기가 들었던 그 소리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눈치채셨다시피 그 소리는 사람이 투신 자살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형과 주변에 다니던 사람들이 둘러봤을 때는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사람이 뛰어내렸던 그 고층 건물이 이렇게 저층으로 내려오면서 한번 턱이 생기는 구조의 건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뛰어내리면서 그 턱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바닥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닥이라고 하면은 도보를 지나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었던 건데, 그 형이 표현하기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정말 그 투신자사라는 사람 떨어지는 소리를 그때 처음 들은 건데 뭔가 정말로 폭발하는 소리가 났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글로 접한 이야기인데요. 요거 짧게 후일담이 있습니다. 우선 이야기의 본론을 말씀드리면요. 용인에 있는 어느 한 버스 정류장 인근에 엄마랑 아이가 서 있었대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건지 아니면 정류장 인근을 지나가고 있던 건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엄마가 잠깐 다른 곳에 신경을 쏟고 있는 사이에 아이가 그 근처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정류장 차도 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 때마침 정류장으로 들어오고 있던 버스가 그 넘어진 아이를 치고 만 겁니다.
근데 뭐 말이 친 거지. 사실상 넘어져 있는 아이를 바퀴로 깔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정류장 인근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답니다. 그런데 일반 승용차도 아니고 그 큰 버스가 아이를 깔아뭉갰으니 애가 어떻게 됐겠어요. 주변의 비명 소리를 듣고 사고를 직감한 엄마가 눈치를 채고 그 현장을 봤을 땐 이미 늦은 거죠. 애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이성의 끈을 놓고 아이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이 피범벅이 된 아이를 막 이렇게 끌어안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피범벅이 된 아이를 끌어안는 거는 부모로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아마 그 이야기의 글쓴이는 이 다음 장면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다음 대목을 읽고 굉장히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엄마가 바닥에 죽은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는데 버스가 그 아이의 목과 상체를 밟았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목이랑 상체가 거의 간당간당하게 바닥에 붙어있던 상태였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아 들면서 애 머리가 대롱대롱 하던 게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대요. 그리고 나서 그 피범벅이 된 아이의 상체만을 딱 끌어안고서 갑자기 사방팔방을 막 뛰어다니면서 정류장 인근에 서 있던 사람들 앞에 그 시체를 막 갖고 가서 우리 아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오열을 하면서 막 뛰어다녔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글을 읽고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게 정말 사실이 맞을까? 아니면 그냥 다소 좀 자극적으로 쓰여진 만들어진 글 같은데? 요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용인에 오래 사셨다는 분한테 한번 이 글을 말씀드리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분이 하시던 말씀이 그 용인 사거리 쪽에 영화관이 있는 건물이 있대요. 그리고 그 건물 맞은편에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거기서 예전에 한번 어린아이가 깔려 죽어가지고 막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긴 했대요. 근데 이 이야기처럼 엄마가 아이를 안고 막 돌아다니는 그 장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실제로 거기서 아이가 그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있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를 풀어나가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게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밖에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저 지금 벌써 1시간 반째 촬영하고 있습니다. 목이 맛이 갔는데요. 하여간 여러분 오늘 주말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